미국 전역을 뒤흔든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용의자는 미국에서 가장 미움받는 여성이라는 멸칭을 얻게 되죠. 그녀가 이토록 비난받은 이유는 단순합니다. 자신의 딸이 무려 31일 동안이나 실종되었는데도 경찰에 신고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녀는 입만 열면 거짓말을 늘어놓았고 철저히 자기중심적이었습니다. 사건의 조사 과정과 법적 공방은 마치 한 편의 막장 드라마처럼 극적이었고 그 결과는 더욱 놀라웠죠.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플로리다주 올랜도에서 벌어진 케이시 앤서니 사건입니다. 31일간의 기이한 침묵과 거짓된 추격전. 2008년 7월 15일 올랜도 경찰서에 아주 이상한 신고 전화가 한 통 걸려옵니다. 신고자는 자신을 신디 앤서니라고 밝혔고 경찰이 자신의 딸을 조사해 주기를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911, what's your emergency? I have someone here that I need to be arrested in my home. They're there right now? Yes, my daughter. 전화기 너머로는 격렬하게 말다툼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곧이어 존 경관과 그의 파트너가 신디의 집에 도착했을 때도 싸움은 멈추지 않고 있었죠. 존 경관은 대화를 통해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이 집에는 신디와 남편 조지, 22살 된 딸 케이시, 그리고 2살 반 된 손녀 케일리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신디의 차는 항상 딸 케이시가 운전하고 다녔는데 케이시가 그 차를 잃어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차와 함께 손녀 케일리도 사라졌다는 점이었습니다. 신고 시점을 기준으로 신디는 무려 한 달 동안이나 손녀를 보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존 경관은 세 사람을 각각 분리하여 신문을 진행했습니다. 조지는 전직 경찰관이었고 신디는 간호사였습니다. 1986년 결혼해 낳은 딸 케이시는 활발한 성격으로 앤서니 가문에 큰 기쁨을 주는 존재였죠. 케이시는 자라면서 인기가 많았고 친구도 많았으며 엄마 신디와의 관계도 매우 융화적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케이시가 19살이 되던 해 그녀는 신디의 사무실을 찾아와 임신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신디가 크게 화를 낼 줄 알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신디는 딸을 안아주며 무슨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마라. 엄마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아이 아빠가 누구인지조차 묻지 않았죠. 그렇게 2005년 8월 9일 케이시는 딸 케일리를 낳았습니다. 신디는 케일리를 가장 먼저 안아본 사람이었죠. 품에 안긴 손녀를 보며 그녀는 딸 케이시의 성장 과정을 떠올렸습니다. 신디가 기억하는 손녀의 마지막 모습은 6월 16일 오전이었습니다. 당시 케이시는 케일리와 보모를 데리고 집을 나섰죠. 다음날 케이시는 템파로 춘짝을 간다고 전화했고 그 이후로 케일리의 모습은 볼 수 없었습니다. 존 경관은 신디의 설명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상적이라면 이 나이대 아이가 하루만 안 보여도 부모는 난리가 나는데 31일이나 지났는데 아무도 신고를 안 한 겁니다. 존 경관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내기 위해 딸 케이시를 집중 추궁했죠. 케이시의 진술은 이러했습니다. 6월 16일 평소처럼 보모에게 케일리를 맡기고 출근했습니다. 그녀는 유니버셜 스튜디오의 이벤트 기획자로 일하고 있어 근무 시간이 불규칙했죠. 그날 저녁 6시쯤 퇴근 후 보모의 아파트로 갔지만 집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보모가 산책을 나갔나 싶어 문 앞에서 기다리며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았죠. 초조해진 그녀는 보모가 자주 가는 공원과 마트를 찾아다녔지만 밤늦도록 찾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케이시는 집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없어진 걸 알면 부모님이 걱정할까봐 남자친구 집으로 가서 도움을 청했다는 것입니다. 그 후 한 달 동안 케이시는 집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나? 라는 질문에 케이시는 신고하면 보모가 딸에게 해코지할까봐 두려웠다고 답했습니다. 케이시는 보모에 대해 아주 구체적으로 진술했습니다. 이름은 제나이다 곤잘레스, 일명 제니이며
25살의 푸에르토리코계의 흑인의 혼혈이라고 했습니다. 존 경관은 당장 제니의 아파트로 안내하라고 요구했죠. 제니를 찾으면 케일리도 찾을 수 있을 테니까요. 케이 씨는 동의했습니다. 그들은 한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습니다. 케이 씨가 저기에요 라고 한 집을 지목했지만 존 경관이 창문을 통해 본 내부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만약 제니가 아이를 데리고 도망쳤다면 짐을 뺄 시간은 없었을 텐데 말이죠. 존 경관은 뭔가 상황이 일반적이지 않음을 감지했습니다. 다음 날 강력계 형사 에릭이 이 사건의 수사에 참여했습니다. 통상 실종 시간이 3일을 넘기면 결과가 매우 안 좋았는데 케일리는 이미 31일째 실종 상태였죠. 경찰은 케일리가 나타날 만한 곳을 수색하고 언론을 통해 사건을 알렸습니다. 그 사이 존 경관은 사라진 보모 제니를 계속 추적했습니다. 다시 아파트를 찾아가 관리인에게 확인한 결과 케이 씨가 지목한 그 집은 무려 140일 넘게 비어 있었고 건물 전체에 제나이다라는 입주 기록은 없었습니다. 이어 존 경관은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 케이 씨의 직장인 유니버설 스튜디오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유니버설 측 직원은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케이 씨 앤서니라는 직원은 없습니다. 명백한 거짓말이었죠. 존 경관은 이제 보모 제니가 실존하는지도 의심스러웠습니다. 위험한 신호였죠. 경찰이 딸을 찾아주겠다는데 엄마가 왜 거짓말을 할까요? 존 경관은 케이 씨를 시험해 보기로 합니다. 직장으로 안내해달라고 한 것이죠. 케이 씨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직원 출입구에 도착한 케이 씨는 아주 태연하게 아무 일 없다는 듯 보안 요원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하지만 보안 요원은 매우 곤란해하며 그녀를 모르는 눈치였죠. 케이 씨는 자신이 여기서 일한다며 다시 확인해달라고 우겼고 구체적인 상사의 이름까지 댔습니다. 하지만 시스템에는 정보가 없었고 결국 상사가 직접 나와야 했죠. 대화 끝에 케이 씨는 작업구역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존 경관은 케이 씨 뒤를 따라가며 당신 자리로 가서 동료들과 얘기 좀 하자고 했습니다. 케이 씨는 지나가는 모든 사람에게 인사를 했지만 사람들은 그녀를 의아하게 쳐다볼 뿐이었죠. 한참을 빙빙 돌던 케이 씨는 갑자기 뒤를 돌며 말했습니다. 좋아요. 예전에 여기서 일했었어요. 존 경관에게 이런 거짓말은 무의미해 보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눈앞의 거짓말쟁이 여성을 신뢰할 수 없었죠. I know, and you know, that everything you've told me is a lie, correct? Not everything that I told you. Okay. Pretty much everything that you've told me, including where Kaylee is right now. That I don't know where she is. Sure you do. We're tired of the lies. No more lies. What happened to Kaylee? I don't know. You do know. What I happened don't to know Kaylee? where she is. 존 경관은 진실을 말해야 아이를 찾을 수 있다고 설득했지만 케이 씨는 여전히 보모 제니에게 아이를 맡겼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아파트는 오랫동안 빈집이었습니다. 케이 씨와의 대화는 마치 싸움 같았죠. 그녀는 스스로 딸을 찾고 있다. 경찰 신고는 도움도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엄마 신디가 알면 용서하지 않을 거라며 오직 엄마의 기분만 걱정했습니다. 정작 딸에 대한 걱정은 전혀 보이지 않았고 사건 전체에 대해 너무나 냉담했습니다. 신디가 아니었다면 영영 신고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존 경관은 어쩌면 케일리가 실종된 게 아니라 안전한 곳에 있는데 케이 씨가 엄마 신디에게 아이를 보여주기 싫어서 숨기고 있는 건 아닐까 추측했습니다. 하지만 케이 씨는 이를 부인했죠. 신문이 끝나고 의무만 커지자 존 경관은 양육 의무 위반 혐의로 케이 씨를 구금했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게 해서 진실을 불게 하려는 의도였죠. 세상에 자식을 걱정하지 않은 엄마는 없을 테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구치소 면회 전화 도청 결과 케이 씨는 신디에게 경찰이 이유 없이 나를 체포했다. 난 잘못한 게 없다고 불평했습니다. 신디는 손녀의 행방을 묻는데 케이 씨는 오직 남자친구 토니와 통화하고 싶어 했습니다. 신디가 토니에게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부탁하자
케이씨는 토니 번호나 알려줘요. 지금 엄마랑 이야기 싫으니까 끊어요. 라며 전화를 끊으려 했습니다. 폰티악 트렁크 속 죽음의 냄새와 드러난 유해. 신디는 딸 케이씨가 딸을 잃어버리고도 전혀 걱정하거나 슬퍼하지 않는 모습에 모두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케이씨는 이미 벌어진 일이라 냉정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죠. 존 경관은 도청 내용을 듣고 의심을 더했습니다. 실종된 딸을 찾는 엄마의 모습이 전혀 아니었으니까요. 케이씨가 계속 언급하는 남자친구 토니. 혹시 그가 연관된 건 아닐까요? 존 경관은 토니의 아파트를 찾아갔지만 문을 연 건 룸메이트이자 케이씨의 전 남자친구인 클린트였습니다. 대화를 통해 존은 클린트에게 정보를 얻습니다. 케이씨와 토니는 2008년 4월부터 데이트를 시작했고 5월에는 케이씨가 매주 딸 케일리를 데리고 왔다고 합니다. 클린트의 기억에 케일리는 아주 귀여웠고 영어와 스페인어 단어를 몇 개 말할 줄도 알았습니다. 모두가 케일리를 좋아했죠. 하지만 6월 중순 이후로는 케일리를 본 사람이 없었고 케이씨는 딸에 대해 심지어 실종 사실에 대해서도 전혀 말하지 않았습니다. 수사는 여전히 오리무중이었습니다. 존 경관은 사건 자료를 반복해서 검토하다가 새로운 단서를 발견합니다. 신디가 첫 신고 직후 또 한 번 911에 전화를 걸었다는 사실입니다. 내용은 충격적이었죠. 오늘 차량 보관소에서 잃어버린 딸의 차를 찾았는데 차 안에서 시체 썩는 냄새가 나요. 문제의 차량은 98년식 폰티악으로 소유주는 신디였지만 주로 케이씨가 운전했습니다. 경찰은 시체 탐지견을 불렀고 걔는 트렁크 쪽에서 멈춰 섰죠. 법의학자가 트렁크를 열어보니 내부는 정리된 듯했지만 큼지막한 얼룩이 보였습니다. 매트에서 채취한 샘플에서는 금갈색 머리카락 몇 가닥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들은 즉시 샘플을 연구실로 보냈죠. 정 경관은 이것이 단순 실종이 아닐 수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다음 날 존 경관은 신디를 다시 불러 물었습니다. 신디는 차가 오랫동안 주차되어 견인되었다는 메일을 받고 찾으러 갔는데 문을 여자 차 안에 썩은 피자가 든 봉투가 있었다. 내가 맡은 건 그 냄새일 것이라며 말을 바꿨습니다. 처음에 말한 시체 냄새를 부인한 것이죠. 하지만 존 경관은 신디가 간호사라는 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부패한 피자와 시체 냄새를 구분 못할 리 없습니다. 그녀는 뭔가 숨기고 있거나 손녀를 찾는 마음과 딸을 보호하려는 마음 사이에서 갈등하는 듯 했습니다. 이후 신디는 모른다는 대답만 반복했죠. 이어 조지 역시 신문했습니다. 전직 경찰인 조지는 솔직했죠. 차를 보는 순간 불길한 예감이 들었고 손녀 케일리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고 느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차는 딸이 계속 몰고 다녔던 것이었습니다. 그날 늦게 신디와 조지는 케이씨를 면회했습니다. 누군가 오늘 아침 케일리가 죽었다고 말하더라고 전하자 케이씨는 의외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나 여기서 지내기 너무 힘들어요. 다들 나만 공격해. 오늘 아침 누군가 케일리가 죽었다고 하더구나. 놀랍겠네요. 신디가 엄숙하게 케일리는 가까운 곳에 있다고 말하자 케이씨는 걔는 잘 있어요. 멀지 않은 곳에 있는 게 느껴져요. 라며 알 수 없는 말을 늘어놓았습니다. 경찰은 케이씨가 지목한 보모 제나이다 곤잘레스를 실제로 찾아냈습니다. 그녀는 올랜드 남쪽 30km 떨어진 카심이라는 마을에 살고 있었고 실제로 보모 일을 하고 있었지만 케이씨와는 일면식도 없었고 케일리를 돌본 적도 없었습니다. 6월 16일 그녀의 알리바이도 확실했습니다. 즉 케이씨가 경찰에게 한 말은 거의 모두 거짓말이었죠. 이제 경찰은 케이씨를 단순한 방임 엄마가 아니라 딸을 살해한 유력한 용의자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수감 중인 케이씨는 수감 동료의 소개로 경험은 적지만 유능한 변호사 호세 바에즈를 선임합니다. 호세는 케이씨에게 내가 없으면 경찰과 어떤 의사소통도 하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경찰의 수사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들은 케이씨의 거짓말과 통화 녹음을 대중에게 공개하며 목격자를 찾았습니다. 조지와 신디는 대규모 수색 작업을 주도했죠.
티셔츠를 만들고 전단지를 붙였습니다. 텍사스 소치라는 단체의 도움을 받아 4,200명이 넘는 자원봉사자가 참여했지만 4주간의 수색에도 성과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케일리 실종 사건은 전 국민이 알게 되었고 공공기록법 덕분에 수사 내용이 공개되면서 케이 씨는 미국에서 가장 미움받는 여성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대중이 정의를 원하던 8월, 케이 씨는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가택연금 상태로 제한되긴 했습니다. 경찰은 케일리가 살해당했다고 확신했지만 시신이 없는 사건은 기소하기 어려웠죠. 아직 케일리의 생사조차 불분명했으니 트렁크에서 나온 증거가 확실하기만을 바랄 뿐이었습니다. 호세 변호사는 케이 씨는 슬픈 엄마일 뿐이며 억울하게 마녀 사냥을 당하고 있다며 여론전을 펼쳤고 대중들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러던 2008년 12월 11일 오전 사건은 급전환을 맞습니다. 배수관 검침원인 로이 크롱크가 작업장 옆 풀밭에서 쉬던 중 나무 근처에서 이상한 물체를 발견합니다. 나뭇가지로 찔러보니 그것은 작은 인간의 두개골이었습니다. This is Orange County Utilities Emergency Dispatch. We found a human skull. Oh my gosh. 경찰은 현장을 봉쇄했죠. 이곳은 케이 씨의 집에서 불과 400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법의 인류학자가 출동해 유해를 수습했습니다. 유해는 열린 쓰레기 봉투와 직사각형 캔버스 가방 안에 있었고 곰돌이 무늬 담요에 쌓여 있었습니다. 주변엔 나뭇가지와 잎이 많았고 뼈 일부는 동물의 소행인 듯 숲으로 끌려가 있었습니다. 유해는 완전히 백골화되어 연조직이 없었죠. 크기로 보아 케일리와 비슷한 또래였습니다. 12월 19일 검시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DNA 검사 결과 유해는 실종된 케일리로 확인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현장 훼손이 심해 정확한 사인은 밝혀지지 않았죠. 실종 사건은 이제 공식적으로 살인사건이 되었고 기행을 일삼던 케이 씨는 유력 용의자가 되어 정식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집 압수수색 결과 케일리의 방은 곰돌이 무늬 용품으로 가득했고 현장에서 발견된 것과 똑같은 직사각형 캔버스 가방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가방은 쌍으로 판매되는 제품이었죠. 현장의 물품과 케이 씨 집의 물품이 일치했습니다. 케이 씨는 1급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플로리다주에서 이는 사형까지 가능한 중죄였죠. 상상의 법 의학대 뻔뻔한 악녀. 수사의 난이도 때문에 재판은 사건 발생 3년 뒤인 2011년 5월 9일에야 배심원 선정을 시작했습니다. 공정성을 위해 타 지역에서 배심원을 선발했고 사건을 모르는 사람들을 뽑아 격리했죠. 5월 24일 재판 당일 법원은 인산인해를 이루었고 추첨으로 방청객을 뽑았습니다. 판사 페리는 신디와 조지에게 감정을 드러내지 말 것을 주문했습니다. 케이 씨는 파란색과 흰색 옷을 입고 옅은 화장을 한 채 담담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검찰 측 수석 변호사 린다는 사건 진술에서 피고인의 시체를 폭로했습니다. 딸이 없어진 지 31일이 지나도 신고하지 않았고 경찰에게 한 말들이 모두 거짓말이었으며 차에서는 시체 냄새가 났고 유해는 집 근처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발견된 물품들도 집안의 것과 일치했죠. 린다는 직접 증거보다 케이 씨의 동기에 집중했습니다. 검찰 측 증인인 친구 크루즈는 케이 씨가 임신 당시 아이가 인생을 망칠까봐 불안해했다고 증언했죠. 검찰은 자유로운 삶을 원한 것이 범행 동기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케이 씨의 변호인 호세 바에즈는 첫 진술부터 배심원들에게 전혀 다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케일리는 실종된 적이 없습니다. 사건의 진실은 이렇습니다. 2008년 6월 16일 오전 신디가 출근한 뒤 조지와 케이 씨가 집 수영장에서 익사한 케일리를 발견했습니다. 조지는 케이 씨에게 소리쳤습니다. 엄마가 널 용서하지 않을 거야. 넌 아동방임으로 감옥에 갈 거야. 케이 씨는 당황해서 아버지에게 도움을 청했고 조지가 시신을 처리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즉 이것은 사고사이며 시신 유기는 아버지 조지가 주도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죽은 반려동물을 처리하듯이요. 호세는 또한 케이 씨의 거짓말 습관이 8살 때부터 아버지 조지에게
성적 학대를 당하며 생긴 방어기제라고 주장했습니다. 울면서 학교에 갈 수 없어 거짓말을 배웠다는 것이죠. 이 주장은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다음 날 증인석에 선 아버지 조지는 린다 검사의 질문에 이 모든 것을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그는 성추행 사실이 없으며 시신 처리를 돕지도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호세의 주장을 듣고 마음이 찢어졌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조지와 케이씨가 면허실에서 보고 싶다, 사랑한다고 말하는 영상을 보여주며 부녀 관계가 원만했음을 증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호세 변호사는 조지에게 다른 사건을 물었습니다. 2009년 1월 자살 시도에 대해서입니다. 조지는 병원에 있다가 데이토나 비치의 호텔로 가서 약물과 술을 마시고 유서를 썼던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조지는 손녀를 잃은 슬픔 때문이었다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지만 호세는 이를 죄책감 때문으로 몰고 갔습니다. 검찰은 과학적 증거로 반격했습니다. 제프 검사는 트렁크에서 발견된 시체 냄새와 머리카락을 제시했습니다. 인류학자 바스 박사는 공기 중 미량물질 분석 기술을 통해 트렁크에 시체가 있었음이 확실하며 마취제 성분인 클로로포름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케이씨의 컴퓨터에서는 클로로포름 검색 기록도 나왔습니다. 즉, 케이씨가 아이를 마취시켜 살해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법의학자 닥터 G는 발견된 두개골의 턱뼈가 두개골과 분리되지 않은 상태였고 그 위에 녹색 테이프가 붙어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보통 백골화되면 턱이 떨어지는데 테이프가 고정하고 있었던 겁니다. 테이프 너비는 아이의 코와 입을 막기에 충분했습니다. 누구도 얼굴에 테이프가 붙은 채 발견되어서는 안 됩니다. 살인이 아니라면요. 여기에 케이씨의 남자친구 토니가 증인으로 나와 케일리가 실종된 31일 동안 케이씨가 공포나 슬픔 없이 매우 행복하게 지냈다고 증언했습니다. 6월 16일 그들은 비디오를 빌려보며 데이트를 즐겼고 케이씨는 그 다음날 아름다운 인생이라는 이탈리아어 문시까지 새겼습니다. 마치 새 인생을 축하하듯이요. 룸메이트 클린트 역시 케이씨가 나이트클럽에서 춤추며 즐겼다고 증언했습니다. 검찰은 그녀가 딸을 없애고 자유를 만끽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호세 변호사는 이 모든 증거를 허구의 과학을 가장한 판타지라며 맹렬히 공격했습니다. 트렁크의 클로로포름은 청소용품에서도 나올 수 있고 냄새는 엄마 신디가 말했듯 썩은 피자 때문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여름철 플로리다 차 안에서 냄새 나는 건 당연하다는 거죠. 머리카락은 원래 차에 아이가 탔으니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스 박사가 화학 전문가가 아니라는 점, 법원이 그의 세기계를 아직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도 꼬집었습니다. 특히 유해 발견 당시 검침원 로이가 나뭇가지로 두개골의 눈구멍을 찌르고 들어올리는 등 현장을 훼손하고 오염시켰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로이의 법정 사과도 케이씨에게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변호 측 병리학자 베르너 박사는 유해가 백골화되어 테이프가 정말 입에 붙어 있었는지 알 수 없으며 테이프에서 케일리의 DNA도 나오지 않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추측으로 판결해서는 안 되며 살인이라는 확실한 의학적 증거가 없다는 것이었죠. 또한 부모가 아이를 봐주는데 굳이 살해할 동기가 없다고도 주장했습니다. 33일간의 치열한 공방 끝에 2011년 7월 5일 배심원단은 오랜 심의 끝에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케이시 앤서니의 1급 살인 혐의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오직 수사관에게 거짓말을 한 4가지 경범죄 혐의만 유죄로 인정되었죠. 그녀는 이미 3년을 복역했기에 불과 10일 뒤인 7월 17일에 석방되었습니다. 주심 판사 페리조차 분명히 유죄를 입증할 증거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결국 한 방이 없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심증은 물증을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2차 부검을 맡았던 베르너 박사는 테이프가 처음부터 붙어 있었다면 DNA가 남았어야 했다며 결정적 증거의 부재를 지적했고 변호인 측은 사생활이 문란하고 거짓말을 한다고 해서 살인자는 아니다라는 논리로 배심원들을 설득했습니다.
이 뜻밖의 편결에 법정 밖은 아기 살인자를 외치는 시민들의 분노로 뒤덮였습니다. 하지만 배심원들은 훗날 인터뷰에서 검찰의 증거가 불충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토로에만 했습니다. 판결 이후 비난의 화살은 성급하게 유죄를 단정지었던 언론으로 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미디어는 반성 대신 더 자극적인 가십에만 열을 올렸습니다. 석방된 K씨의 노출 의상, 거액의 인터뷰 요구설, 심지어 변호사와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한 루머 같은 가십들만 끊임없이 소비될 뿐 억울하게 죽은 두 살배기 딸의 진실은 대중의 기억 속에서 점차 희미해져 갔습니다. 하버드대 앨런 더 쇼이츠 교수는 이 사건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실은 과학자가, 윤리는 철학자가 찾는 것이다. 배심원은 불충분한 증거에 따라 판단했을 뿐이다. 증거 불충분으로 세상에 나온 K씨 앤서니. 과연 그녀는 악마보다 못한 엄마였을까요? 아니면 미디어가 낳은 또 한 명의 희생양이었을까요? 법적 공방은 끝났지만 진실의 퍼즐 조각은 영원히 사라져버렸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